오늘 두 번째 코너는 각각의 사안을 두고 이제 진보와 보수의 시각으로 말하는 1+1입니다. 이 1+1의 두 패널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진보 진영 대표 정치인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과 그 다음에 보수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십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조성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로 자리를 양보하느라고 아름답습니다. 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수학에서 보통 1+1,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네, 근데 정치에서는 1 더하기 1이 꼭 2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가 될지는 해봐야 알죠. 네, 그 두 분 소개를 좀 각자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 김 위원장님께서 먼저 해보실까요? 예, 이제 곧 당선될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김윤기입니다. 네, 별로 웃잖아요. 사람들이 웃지도 않아요. 옆에서. 우푼이라고 하죠.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웃지도 않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곧 당선되실 거예요? 예. 어디 어디라도. 예. 어디라도? 아, 네, 구의원 출마하신답니다. 그리고 네, 조성천 변호사님도 네, 소개하시죠. 네, 믿거나 말거나 대전체국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뭐요? 뭐요? 안 좋아. 나오려고 미남이시라고. 네. 네. 실제로 젊어 보이세요.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은 그 68년생이신가요? 69년생이신데 김은기 위원장님하고 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 안 같아요. 네, 젊으십니다. 네, 아무튼 이 두 분, 네, 한 분은 진보 진영에서 활동을 하는 정치인이시고 한 분은 보수 진영에서 네 떠오르는 샛별로. 네, 지난번 선거 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네 쓴맛을 보셨죠? 아니, 방송하고 2년 했는데 저만 보면 그 얘기밖에 네. 방송도 바뀌었으니까 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저는 좋은 경험. 네. 얼마나 알렸어요? 얼마나 알렸어요? 얼마나 알렸냐고요? 네. 아, 네. 그래도 뭐 목욕탕을 갔는데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이 생길 정도니까 좀 이해도가. 그 목욕탕에서 보면 좀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가릴 거 가리고. 네. 목욕탕에서 가릴 거 가리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변태예요. 네, 변태 변호사, 네,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하고 예, 언젠간 당선될 거라고 꿈을 꾸고 있는 김윤기 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두 분께 각자 오늘 하고 싶은 그 주제, 다루고 싶은 주제를 한 가지씩 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기업살인법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자고 그러셨거든요. 얼마 전에 뭐 김용균 씨 사망 사고도 있었고 또 우리 지역에 그 한화에서 폭발 사고가 있어가지고 또 안타까운 노동자 3분이 이제 목숨을 잃으셨었죠. 관련해서 이제 기업살인법을 다루자 하셨고, 그 다음에 조성천 변호사님께서는 살인죄 하고 낙태죄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다가 참 살인죄가 아니고요, 사형죄. 네, 사형죄를 우리가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두 개 다 할 거예요. 할 건데. 두 주제 중에 좀 덜 재밌는 거는 제가 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각자 분량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기업살인법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위원장님께서 이 주제를 정하셨는데 주제 선정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우리 사회에서 산재 사고로 1년에 죽는 노동자가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이라크 전쟁 때 1년에 죽은 노동자가 국민이 한 450명 정도 되거든요. 네, 훨씬 많죠. 하루에 한 6, 7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대표적인 사고들만 해도 최근에 뭐 2016년에 구의역에 기분 사건이 있었고, 우리 지역에서는 작년에 이제 그 한국타이어에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CJ 대한통운물류센터에서도 2명, 뭐 최근에 현대제철, 김용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전 하나공장, 이렇게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13일째 됐거든요. 최근에 이제 사고 난지. 그래서 작년에도 못 치르고 지금까지 이제 그 죽음의 경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규용균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이 산재 사고,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서 기업살인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자. 예,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뭐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우선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 산업재해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끊임없이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기업 살인법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어떤 법률을 장명을 할 때 그 법 자체로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기업 살인법이라는 의미가 기업이 살인을 했다는 의미 그러니까 보여지는데 영국에서는 법 제정 네. 취지가 뭐 살인에 준하는 그런 책임을 묻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해서 장명이 된 걸로. 노회찬 의원이 2017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기업 살인법이라는 어감 자체가 너무 세다. 그렇죠. 뭐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기업이 이런 의미를 좀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물론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코퍼레이트 하머사이드 액트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약간 좀 그래도 그러니까 이 기업살인 처벌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그 이제 기업주가 갖추어야 될 그 노동자 안전과 관련한 시설이나 인원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살인법에 준해서 처벌한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말 자체를 좀 드러내는 그 의미 자체를 법의 명칭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제 기업살인 처벌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런 거 하고 비슷한 의미고요. 그러니까 명칭 자체를 고집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를 담으면 되겠다. 그래요. 일단은 워딩 자체가 좀 센 것 같으니까 그걸 조금 그 순화시키면 어떻겠냐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요. 예, 산업재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안전불감도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손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게 다수 의견인 것 같고 저도 뭐 어느 정도 그런 의견은 동조를 하는데 그럼 이전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형법에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업주의 그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벌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뭐 구속되거나 실제 처벌받는 경우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문제가 있던 차에 김용균 씨 사망으로 인해서 작년 12월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것이죠. 28년 만에 처음 개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법 전면 개정된 내용 중에 이 노회찬 의원이 2017년에 발의했던 그 법 내용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요즘도 계속 하나공장처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개정된 법의 그 시기가 내년 1월에 시행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시행된다고 해갖고 사고가 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단은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지금 법을 개정한 거잖아요. 근데 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윤창호법 이제 발의가 돼도 음주 사고 계속 나듯이 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사고 산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인이 변호사님 제가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은 뭐 안전불감증도 있고 손방망이 처벌도 있고 그런 거에 이제 원인을 둘 수 있다. 네, 뭐 원인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툼이 없겠죠.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보면 이제 영국에는 비슷한 관련 법이 지금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면은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산업재해가 줄었다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거의 한 30배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그게 그럼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입증된 건 아닌가요? 이제 법 체계가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는데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우리나라처럼 있습니다. 근데 영국에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재해가 발생해서 이런 기업 살인법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그런 법이 없었고 기업 살인법을 개정을 해서 대폭 이렇게 줄었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고요. 개정을 해서 좀 강화를 시켰고 그래서 최대 아마 그게 가이드라인이 8억 우리 돈으로 한 8억 원 정도? 이게 애초에 어쨌든 뭐 영국이 우리보다 사망률이 훨씬 더 낮았었죠. 근데 2007년에 기업살인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10년 사이로 보면 0.08명에서 0.04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6.8명, 만 명당 6.8명이 됐으니까 이게 뭐
사실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 슈퍼마켓에서 하청 노동자 한 명 사망했을 때 배상금으로 37억 원이 이렇게 청구되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의 핵심은 그런 거죠. 어쨌든 기업이 노동자가 죽더라도 자신들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가져갈 이윤을 없애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주에게 그만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아예 동기 자체를 없애는 거죠. 이런 일을. 그러니까 뭐 이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하고 나왔는데 이걸 다 지키느니 차라리 노동자 2명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업주들을 없애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외부에 이제 현수막 그 불법으로 걸면은 과태료를 내는데 이 과태료가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그거 내고라도 이 홍보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거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팟캐스트가 좀 그 보수 분들의 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네, 잘 안 나오시려고 하는 용감하신 거예요. 관창. 그런데 그 서부발전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서부발전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년 동안 비슷한 사고로, 그러니까 추락사고나 아니면 협착사고가 이번에 이제 김영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껴서 이제 죽은 이제 그런 사고를 뜻하는데 비슷한 경우로 돌아가신 분들이 11명인가 12명인가 그래요. 8년 동안 12명이다. 8년 동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그러면은 아무리 아까 이제 뭐 기업이 과연 뭐 일부러 그랬겠냐 이런 얘기 하셨지만은 이거는 고의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같은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일어난다면은 그 반복되는 사업장 당연히 문제가 있죠. 뭐 산업재해를 원하는 뭐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산업재해를 원하는 국민도 없고 국가도 없을 텐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순방망이 처벌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지금 고용노동청이 있잖아요. 고용노동부가 있고 하는데 이런 위험 안전 그 이런 작업장에 대해서 전혀 평소에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청의 그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네. 애초에 그런 관리 감독에 걸리지 않을 기업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조치를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뭐 최대한의 안전 기준은 당연히 미흡하겠죠. 근데 그 조치를 마련해 가는 수준 그 단계이긴 한데 물론 최적의 안전 장치가 지금 마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츰 마련해 가고 있다는 이렇게 상황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하나공장이 사고가 나고 근로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건이 넘는 이제 노동부의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근데 보면 지금 이제 사고가 일어난 현장이 어떤 데냐면 이제 무기 체계가 바뀌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 현무라고 하는 그래 다연발 로켓포인데 이게 이제 미리수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그냥 그 생산 설비를 그대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갔다 온 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골 철공소 같았다는 거죠. 첨단 무기를 만드는 현장이 시골 철공소 같았고 시골 철공소 비하 발언 아니에요? 예, 낙후되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내가 이전에 봤으면 절대 여기 안 보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들에게 위험 요인 발굴서라고 해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느끼는 위협을 이렇게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100건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하나도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물론 이제 말씀하신 고용노동부나 이 경우에 이제 방위산업청이니까 방사청이 관계되어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의 책임은 당연히 기업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그런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아서 9개월 만에 거의 비슷한 사고가 재현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뭐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강제를 하고 법적으로 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향유해야 하는 이익을 박탈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뭐 효과가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렇다면 재계에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반발을 하는 건가요? 일단 뭐 재계 입장은 그런 것이죠. 일단 우리나라 헌법은 경제 질서 자체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전제로 한다. 그게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어느 정도긴 하겠지만은 안전조치 의무를 좀 부과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냐 뭐 이런 시각에서 지금 보는 것이죠.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어떤 것 같아요? 과도한 규제라고 보이세요? 방송에서 그런 거죠. 아니 본인의 생각을 말씀 주시면 돼요. 네. 경실련 후원회원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경실련 후원회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건 기업마다 약간 틀릴 수가 있겠죠. 뭐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뭐 기업마다 느끼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게 다 과도하냐 뭐 약하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 그 기업 살인법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그 정도가 이게 과도한 기업 규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당연히 있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먼저 말씀드린 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된 내용과 지금 우리 말씀하신 일명 기업 살인법을 비교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회찬 의원이 그 먼저 제시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들어가 있고요.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징벌적 벌금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전년도 매출액의 뭐 5%에서 10% 정도를 부과하도록 한다. 그거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노회찬 의원 제시한 부분 공무원도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2개 정도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징벌적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뭐 저야 뭐 어느 정도 뭐 5% 10%는 과정한 것 같고 그건 협의가 필요한 4.9%? 뭐 개인적 제가 보수를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고 하면은 계속 그 뭐 몇 년 동안 반복해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한해서 뭐 그럴 가능 뭐 그렇다고 전제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 통과되기는 뭐 쉽지 않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영국에서 이제 이 지금 호모사이드 액트, 커퍼레이트 뭐 호모사이드 액트를 가지고 뭐 어쨌든 되고 있는데 관련된 법이 있긴 한데 김 위원장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왜냐면 또 이제 살인법 하면 진짜 제가 봐도 약간 너무 이미 이제 너무 잘못을 규정해놓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피하려고 가급적이 하는데 보면은 이제 굉장히 세게 처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국을 보면은 영국이 결코 뭐 기업들을 배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기존이랑 바꿔서 뭐 부주의나 전에는 경영진에 부주의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범죄에 대한 의도를 밝혀 책임을 물었는데 이 법에서는 그냥 부주의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벌금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2.5에서 10% 사이 그리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아예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까지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되는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궁금한 거죠, 이게. 지금 자꾸 영국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여기는 한국입니다. 아니, 독일이나 미국, 일본을 보면은 영국같이 그렇게 돼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독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독일의 산업재 현황은 어떤가요? 그러면은 미국의 노동자보호법 그리고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 영국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영국에서 이 법을 도입하면서 좀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선진국 사례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선진국이 그렇게 영국처럼 그 센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제 질문은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는 거지. 지금 산업재해 발생률이나 다른 나라도 대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제도가 있고 그 제도 안에 아까 말한 이제 이번에 그 내용이 개정됐죠. 이제 뭐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영국 기업 살인법처럼 뭐 매출액의 몇 프로를 벌금한다가 이런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이제 독일 물어보셨는데 우리나라 4분의 1 정도 돼요. 만 명당 사망률을 보면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이윤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보건법이 개정됐는데 이것이 뭐 한 3가지 정도 얘기가 있습니다.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적용 범위를 좀 늘렸고 아예 도급을 금지시키는 이런 이제 업종들을 만들긴 했는데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벌금을 물고라도 그 일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그 산재 사고로 죽은 사람이 22,000명이고 재해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데 그 구속된 건 9건에 불과하거든요.
95.4%가 약식기소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처벌받는 것도 좀 약하고 그리고 또 형벌로서도 좀 약하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예. 그러다 이제 그런 경우가 또 하나 있고 하나는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원청과 하청을 분리시켜 놓다 보니까 이제 그 김용균 씨 사고가 났던 서부발전기술. 한국발전기술과 이제 그 서부발전이 다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18년 동안 12명이나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의 기업이라고 해서 22억 원이나 이제 산업재해 산재 보험료 돌려받고 그 다음에 대통령상도 받았어요. 안전대상, 대통령상, 동반성장상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가 기업이 그런 일을 저지르더라도 무슨 정부가 상을 줘서 그런 행위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게 위험의 외주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썼는데 이건 도덕의 외주화고 책임의 외주화죠. 이렇게 되면서 맨날 우리가 그 지탄받는 도덕적 해이가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궁금한 게 한 가지 이제 변호사님한테 발언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 김철 변호사님 자꾸 인터셉트를 하는데 말씀하세요. 네. 아니 궁금한 게 근데 또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산업재해라는 게 오로지 기업의 책임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자꾸 정부에서는 뭐 자꾸 기업 성장을 하라고 독려하고 오히려 막 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기업한테만 너무 우리한테만 책임을 묻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뭐 의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전제로 말씀드린 게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취해야 할 조치를 안 취했을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지적사항을 개선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는 있어도 이런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좀 범주가 다른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건 뭐 의견 왜 이렇게 살이세요 보면 개인적인 생각은 방송이잖아요. 네. 경신이란 회원이자 대전 지역 보수 정치의 샛별. 네.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일단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고 나름대로 중요한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 기업살인법을 논의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시행되는 걸 보면서 뭐 장기적으로는 기업살인법이 도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건 가는 방향을 봐서는요. 근데 아직 지금 이 새로운 전면 개정된 법도 시행되지 않았는데 기업살인법을 이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김용균법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 노동자들한테만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험자격 중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제 그 하나대전공장도 지금 작업이 멈추어져 있죠. 예전 같으면 그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전체 공정에 대해서 작업을 멈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해당 공정에 대해서만 이제 이 법이 개정되면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사고 났을 때 이게 이제 출하까지 안 되는 완성된 물건이 이제 판로에 나가는 것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풀었어요. 이를테면 기업의 큰 족쇄 하나를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용균법과 관련해서 이것 하나로 많은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오해고요. 그 도급금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22개 업종에 불과하거든요. 그 직접 해당되는 것들이 매우 아주 낮은 수위에서 물론 아까 이제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든가 아니면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든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것 하나로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낙관적인 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견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됐지만 기업살인법을 또 제정하자 그런 얘기신가요 지금? 예,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핵심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이윤을 그러니까 노동자가 죽더라도 물론 뭐 그렇게 사업주가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죽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안전 불가증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처음에는 괜찮을까 하다가 그냥 지나가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이런 상징적인 그러니까 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바만 지키면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그런 책임을 묻지 그러니까 이야기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김윤기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그 산업재해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정된 김용균법보다 더 강한 그런 기업사립법이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신 거고,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께서는 일단은 그 김용균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그 추이를 본 다음에 그 상황에 맞춰서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기업살인법 도입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짧은 얘기를 그렇게 길게들 하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산업재해를 좀 줄이기 위한 방법, 이런 법 제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 산업재해가 줄어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이 주제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예. 뭐 일차적으로 네. 기업의 책임이 있는 걸 뭐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책임을 기업한테 부담을 시킬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몇 %? 기업의 책임은? 아니 제가 그 우리나라 뭐 공무원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고용노동부가 괜히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근 디스하는 거잖아요 지금. 욕하는 건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에 가서 네. 뭐 근로감독을 한다거나 항상 이런 식으로 사후 처리만 하지 언제 직접 뭐 기업에 가서 아까 뭐 열악한 환경을 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사고만 발생하면 무조건 기업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몇 대 몇? 그럼 기업과 정부 따져보자면 공동 책임입니다. 5대5? 공동 5대5는 아니고 그러면 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늘리자고 하면 예산 깎자고 하시잖아요. 아니 조성태 변호사님은 한때 공무원이셨어요. 한때 공무원이셨어요. 네. 최근에 그 김용균법 논의할 때 보면 고령지청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사업장이 한 명이 2,000개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사고 나면 가게 되는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력 확충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전에 구호가 조심조심 코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호가 뜻하는 바는 노동자가 조심조심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알아서 조심해라. 네. 근데 사실 이런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사회가 기업과 정부가 지어야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애초에 잘못되어 있다. 이제 지금은 바뀌긴 했습니다. 지금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이 1차적인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현장에 아까 위험작업 중지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보복당할까봐 이런 걸 제대로 못 써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힘을 갖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져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고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예, 둘 중에 하나 킬 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형제입니다. 사형제. 네, 이 사형제는 아마 조성태 변호사님이 존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냥 없애야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 일단 주제를 정하신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지금 이 코너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보수 지부 입장을 들어보자고 하셔서.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지금 딱 와서 생각해 보시니까 딱 이게 딱 이 현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늘 문제시 돼 왔던 주제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19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정도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형당하신 분이 누구시죠? 지존파 등을 포함한 뭐 지존파 일당되더라고요. 23명이가 마지막인데. 김영삼 정부 때였었죠, 문민 정부 때.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김대중 정부 이후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정당하냐, 헌법에 비추어 정당한 것이냐,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정당한 것이냐, 이런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2번 판단했습니다. 1996년이 있고요. 2010년 2번 판단했는데 96년에는 9명이니까 이제 7대2로 합헌이 됐었고 2010년에는 5대4 합헌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헌법재판소 이제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도 변했고 사람들의 인식도 좀 변했으니까 이거에 대해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조성태 변호사님 생각엔 사형제는 존치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 전제 조건이 있긴 한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존치로 해요.
그리고 김인기 위원장님께서는 예, 폐지하자. 예, 극명하게 두 분이 의견이 일단은 갈리십니다. 조성찬 변호사님 개인 페이스북을 보면요, 그 교도소 이렇게 가셔가지고 아마 그 관련된 사건 때문에 그 면회나 이런 거 법률 때문에 가시는 것 같은데 사진을 가끔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또 이렇게 뭐 개인 정보에 본인이 공개했잖아요. 네, 그 교도소 같은데 가시면서 사형수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아유 많이 봤죠. 많이 보셨고. 변호사도 제가 꽤 오래 했습니다. 예, 근데 사형제는 있어야 되고 사형은 집행돼야 된다. 일단 이 논의의 실익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사형수인데 사형 안 나가는 사람이 65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현재 사형 현재, 선고를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 받고 아직까지 집행 안 하는 사람이 65명이 있죠. 사형제도의 유연성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일단 판사들이 사형 잘 시키지를 않습니다. 일단 선고를 잘 내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적어도 3, 4명 이상을 살인한 경우, 그 누가 봐도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 연쇄살인 이런 경우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웬만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질 않는다는 것이죠. 뭐 예전에는 이제 뭐 독재 시절에는 뭐 정치범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는 뭐 사형을 시켜서 바로 집행도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고요. 일단 진짜 잔혹하고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형 내리고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것이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범죄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국민 대부분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잔혹한 범죄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사형을 내려야 되는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이제 생명이 존엄하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 저는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제 독재국가 시대에는 이러저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최근까지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이제 뭐 느낄 수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시대에 나오잖아요. 뭐 양승태 대법원이 벌였던 뭐 이제 재판거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그 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그 독재 시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법이었고 이게 물꼬가 다시 튀어집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형이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이나 집행하지 않는 것이나 이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간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회적 분위기는 한순간에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싶습니다. 그 간통죄가 위헌으로 간통죄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위헌으로 간통죄, 났었고 지금 낙태죄도 이제 약간 위헌으로 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간통죄나 그 낙태죄는 그 위헌론이 더 많았습니다. 국민 여론이. 근데 사형제도에 대한 그 여론조사 뭐 2017년 리얼미터도 그렇고 매년 하고 있는데 항상 존치론이 많고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론이 변화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속도가 위헌론으로 가려면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국민 감정 때문에 그럴까요? 그 흉악범들에 대한? 그렇죠. 아무래도 그 연쇄살인 및 잔혹한 범죄에 대한 그 징후가 큰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사형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도 사형제도가 있고요. 일본, 중국, 웬만한 또 선진국들은 또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뭐 집행을 잘 하는 나라는 아시겠지만 일본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 살인, 그 테러 사건 일으켰던 뭐 범죄자들 다 이렇게 사형을 시켰는데요. 지금 제 주변에서 이제 하는 말들은 사형수들을 아무튼 우리가 국가 돈으로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자연사회 때까지 지금은 일단 지금 뭐 교도소에서 구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을 일단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인데 분노하는데 저 사람을 먹고 사는 것까지 국민들 세금을 써야 되냐 이런 또 다른 또 악감정이 생긴다.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제 사형제도의 그 폐지 논거 중에 하나가 오심입니다. 오심. 오심으로 해서
사람 죽여놓는데 나중에 진범이 발견되거나 뭐 그럼 어떡하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안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일단 판결이 난 경우에 이제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재심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 뭐 다른 이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 발견되거나 하는 경우에나 재심이 가능한데 재심 청구 요건은 일단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고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을 위해서는 지금 요새 뭐 공론화위원회가 아는 것처럼 사형 집행 공론화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일종의 사후심사를 다시 하는 거죠. 이미 판결이 났지만 여러 명으로 구성된 뭐 정의당 우리 뭐 의원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 정의당? 누가 봐도 우리 정의당? 누가 봐도 이거는 예. 사형 집행의 필요성이 있다. 황교안 신임 당대표가 50% 넘게 득표했대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봐도 명백하다. 그럼 뭐 오심의 가능성으로 인한 폐지 이런 건 없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누가 사람의 목숨을 할 수 있느냐 이제 특히 종교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지금 국민 여론이 일단 그러니까 정치가 60% 계속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하나는 다른 선진국들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하나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심, 그러니까 잘못 재판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EU 국가들은 폐지했잖아요. 유럽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이제 국회에서 7번 폐지 법안이 올라갔고 서명만 한 의원이 170명이 넘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된 이유는 조성천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서 안 된 거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들쭉날쭉하긴 해요. 뭐 이제 흉악범죄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사형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가 예를 들어 뭐 이제 대체적인 형벌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60% 가까이 찬성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이게 국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형제를 꼭 유지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 사실 처음에 전쟁할 때 막 사람들을 죽이고 민간인 죽이고 했지만 이제는 뭐 이제 그런 합의 정도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로로 잡히면 죽이지 않고 포로로 다친 사람 있으면 치료해주고 민간인 죽이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전쟁 중에 적대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오신 말씀도 하셨지만 이 굉장히 이제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이제 칼날 위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광장에서 무법 질주하다가 어린이를 2명 치어서 죽인 사건이 있고요.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휘발유 갖고 와서 뿌려서 사람이 16명 죽인 사건이 있어요. 5살짜리 어린이를 유기해서 죽인 사건도 있고요. 3가지 사건 중에 하나만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개의 사건은 사형을 안 받아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꼭 범죄의 어떤 유형과 그 죄질만으로 이게 판결이 되었느냐. 예를 들어 조성천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를 모시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살인이 아니 오늘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의상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김인기 위원장이 어떤 곤란한 지경에 있어요. 지금 양옆에 변호사 2분 계시잖아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사형제 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 거 아까 오신 관련해서는 그 영화 좀 생각나는 게 몇 편 있어가지고 데이비드 게일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분 혹시 보셨나요? 데이비드 게일이라고 그 유명한 사형제 관련된 영화인. 못 봤어요. 네. 아 그게 이제 오신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정 PD는 혹시 그거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아 네. 그렇다고 시간 관계상 예. 각자 보시는 걸로. 수준이 네.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났던 게 이제 사형 집행인의 어떤 약간 고충 같은 것들. 3례 나라 슈퍼 사건 그 관련한 그 영화는 봤습니다. 아 재심 영화 재심. 저도 봤습니다. 네. 그때 그 판사가 박범계 현 국회의원이시죠, 배석 판사로.
그 얘기는 안 네. 하는 걸로 취재하고 네네. 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전 써오긴 했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사과를 직접적으로 하셨죠. 예, 예. 네. 네. 저도 방송에서 한번 그걸 다뤘었는데 그리고 사과문도 받았었어요. 네, 그랬었습니다. 지금 김우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이 집행자가 겪는 또 어려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영화도 있거든요. 집행인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어쨌든 합법적으로 살인하는 거고 이제 사회 공익적인 차원에서 살인을 하는 것인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분들이 감당해야 될 이 고통은 또 누가 책임질 수 있냐는 거죠.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형제가 그러면 아까 그 국민 감정 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이제 강력범죄 발생률을 비교해 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형제를 도입해서 그걸 집행한다 하더라도 강력범죄가 이렇게 줄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그런 결과가 있다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뭐 조사하는 기관마다 틀려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폐지의 입장에서는 사형 시켜도 범행은 어차피 똑같이 일어난다 했는데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존치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범죄 전체를 보면은 큰 차이는 없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흉악범죄 발생 건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97년에 이제 마지막 사형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98년과 97년을 비교해 보면 98년에는 963건의 이제 그 살해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 180건 정도가 그 전에 비해서 늘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사형을 집행했으면 그 해에 줄었어야 되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보면 그 이후로 한 10년간은 10.2% 정도 살인 사건이 증가했다고 하고 그 이전의 10년 그러니까 이제 그 사형이 집행되던 기간의 10년은 20%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98년에 살인 사건이 늘어난 이유는 저는 IMF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사회적인 환경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을 보면 물론 영국에서는 또 뭐 이렇게 늘어난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이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과 흉악범죄가 일어나는 확률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없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이걸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국민 감정만 말씀드리고 이제 중요한 게 피해자 유족의 감정이거든요. 그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남은 자들의 그 분노와 사실상 슬픔? 그게 좀 요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어떤 기본 입장이 지금 65명 정도 되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사들의 양형 기준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 뭐 4명 이상을 죽이고 흉악범 이런 거에 부합하는 앞으로 사건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옛날 뭐 독재 시절처럼 뭐 정치범을 지금 살인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법치주의란 게 일단 시행되고 있는 나라인데 그거에 부합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1+1 정의당 대전시당 김인규 위원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법률자문위원장 네, 조성철 변호사였습니다. 어떠셨어요? 두 분 어떤 주제가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아이템 살인법인가요? 아이템 살인 사람은 아니니까 살인은 아니고 아이템 뭐라고 해야 돼? 살법? 네. 이 보수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지금 5.18 왜곡 방지법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입장이 틀리신 것 같고 그래서 뭐 입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네,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가셔야죠. 네. 네, 두 분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